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어제 치러진 4.3 보궐선거 결과가 어제 밤에 나왔습니다. 이 선거 의석수가 2개, 그리고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미니 선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무게는 상당합니다. 그만큼 그 표심의 그 향방이 앞으로의 그 풍향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선거 결과는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막판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한 당씩, 이 한 자리씩 좀 나눠 갖게 됐습니다. 이 표심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보수 임원들의 보수가 공개가 되고 있죠. 지금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최근에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원들 보수와 배당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뉴스토마토에서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4월 4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2석이 걸린 4.3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한 석을 차지했습니다. 창원 성산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경남 통영 고성에서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국이 어젯밤 11시 세계 최초로 5G 통신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내일 오전부터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5G 개통에 나섭니다. 법무부가 별장 성접대 CD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 것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입건되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정치부 박주용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 내린 4.3 보궐선거 전국 향방은 치열했던 이번 4.3 보궐선거는 결국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표심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균형에 좀 맞춰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앞으로의 전국 방향은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결과부터 좀 먼저 볼까요? 네. 박민호 기자, 어제 보셨죠? 안 봤습니다. 저는 아침에 와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딱히 또 뽑을 만한 정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신조라서 네. 항상 정치인들이 당선되는 후에 잘 해라라고 비판을 하는 게 이제 제 주 목적이고 사실 정치 그 선거 자체에 대한 그 경쟁 구도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후에 더 잘하나 요걸 집요하게 이제 지적하는 거에 관심이 많지. 그 지적을 오늘 또 듣고 네. 싶네요. 자,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확인한 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후보를 단일화 해가지고 이제 창원 성산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 그 지역구죠. 그쪽에 네. 이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통영 고성 쪽에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4.4 보궐선거 이제 1년짜리 의원이에요. 이제 임기가 네. 1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좀 중요한 의미가 앞으로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대충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뭐 이게 전적인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단독 후보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의당이랑 같이 연합한 상태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비긴 했는데 사실상 뭐
보수 진영이 다 흩어진 상태에서 500표 차이가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민심을 좀 많이 얻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이 연합해서 이겼고 보수 같은 경우는 뭐 대한애국당도 그렇고 또 다른 보수 진영까지 다 찢어진 상태에서 자한당만 싸웠잖아요. 그래서 500표 차이라면은 아주 근소한 차이죠. 아주 네. 근소한 차이가 어떤 사건이나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빠르고 자한당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간극이 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당에서는 한석을 추가해서 민주평화당이랑 14석을 합친다면 교섭단체로 네. 다시 복귀를 할 것이라 뭐 보통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제 한국당이 막판에 이제 축구장 유세 때문에 좀 말이 많았는데 네. 이게 잘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못된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노이즈 효과 마케팅 때문에 많이 얻은 건지 아니면은 될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떨어진 거는 사실 분석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 투기 논란도 있었고 또 경제 여러 가지 문제 변수가 그리고 있었죠. 북한 관련된 문제 네. 때문에 악재가 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서 내년 총선에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이 여권 입장에서는 스트레이트를 한 방 날렸다면은 자한당 입장에서는 더 센 어퍼컷을 한 방 날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결과는 1대1 무승부인데 네. 박민호 기자가 볼 때는 이제 자한당 쪽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선거 결과였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하는 거네요. 경상도 쪽에서 이제 여권이 좀 많이 품었잖아요. 네.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그런 신호가 있고 호남 쪽에서 이제 점점 이제 좀 안 좋은 바람, 약간 반감이 드는 그런 미풍 정도가 불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네.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선거 어쨌든 뭐 지역주의는 뭐 여전했던 것 같고 의석수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 자한당 쪽이 114석이죠. 정의당 6석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박민호 기자는 사실 조금 뭐 한국당 쪽에 유리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지금 각 당에서 나오는 그 평가로는 정말 아전인수식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뭐 박주영 기자는 선거 운동 기간에 다 쫓아다니면서 봤잖아요. 네, 이번 선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선거를 먼저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국민이 정말 절묘하게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민심이 이제 견제와 균형을 아주 적절하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는 여야 모두에게 좀 약간 체면치레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과로 네. 이 승리는 없었지만 네. 이제 실리는 챙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이전에 네. 어떤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로만 나왔던 것이 이제 실제로 실제 선거에서도 득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좀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자체 내에서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조금 반신반의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FC 경기장 사건도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좀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가 있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 이제 보수 쪽에서는 좀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여영국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됐든 6석을 확보하면서 이제 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의 성과는 이제 여영국 후보라는 새로운 정의당의 스타를 발굴해낼 수 있었던 점인데요.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 국회 입성 루트를 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국회에 입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 말고는 따로 이제 눈에 띌 만한 스타 정치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에 여영국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번에 어제 밤까지 치열하게 전개됐던 이 선거전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면서 여영국 후보가 또 다른 정의당의 한 스타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바른미래당인데요. 바른미래당은 오늘 회의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가 한 달가량 동안 청안 성산에 직접 상주하면서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를 지원을 했는데요. 네. 사실 바른미래당의 목표는 두 자릿수 득표, 그러니까 1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3%대를 득표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손학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른 얘기긴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조금씩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정 기자는
양쪽 다 선방했다. 네. 라고 보는 거고 사실 이게 정말 막판에 뒤집혔잖아요. 이제 투표하고 이제 뭐죠 이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득표율? 네. 개표율 한 99.98%? 네, 그렇죠. 거기서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504표 차 상당히 좀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그 대변인 쪽에서는 정의당 대변인 쪽에서는 기자들한테 다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그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받으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쪽은. 정의당 쪽에서는 말 그대로 거의 직전까지 패배 몰렸다가 네. 이제 막판 승리를 했는데요. 사실상 3시간 반 동안의 개표 시간 동안 패배 2위로 계속 달리다가 네. 막판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시 좀 넘어서 이제 네. 앞서게 됐는데 정의당 쪽에서는 선거 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계속 그 8시 이후에서 개표가 시작될 때부터 상당히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왜 상당 그 전에 리서치뷰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당시 리서치뷰 결과에서는 강기훈 후보가 여행국 후보에 비해서 4%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선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나온 거를 이제 종합해서 낸 거라서 정의당 쪽에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그 사전투표 결과 마지막 개표함이 사파동하고 이제 사전투표 결과였거든요. 거기서 막판 여행국 후보가 이제 표수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이겼는데 국민 여러분들 보시면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88점 몇 %에서부터 개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전투표함하고 사파동 이제 개표함을 열었을 때 이미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표가 끝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정의당이 그때에서야 이제 이겼다라는 걸 나왔는데 이제 개표는 워낙 이제 여행국 후보의 표가 몰리는 바람에 이제 잠깐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의당이 이제 약간 치밀한 분위기였는데 이제 개표 현장에서 개표가 끝났고 여행 후보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정의당 쪽에서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표정 변화가 상당히 좀 심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가장 이제 힘든 당이 이제 바른미래당이 될 거고 이현주 의원도 그랬잖아요. 지금 뭐 찌질하다라는 그 평가를 손학규 대표한테 했었는데 이번에 10% 득표율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고 책임론이 부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야기되는 게 안철수 이 전 대표의 복귀 6월 복귀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보세요? 바른미래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6월 복귀설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다음 총선에 나갈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복귀를 계속 이야기에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특히 현재 바른미래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지금 손학규 대표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다. 안철수 대표가 다시 정면에 나서서 이제 바른미래당을 이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당내 국회 내 바른미래당 관계자들 만나보면 그건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아마 연말쯤. 그러니까 9월에 비자가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근데 지금 뭐 여의도에 벌써 뭐 사무실을 뭐 지지자들을 얻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건 그냥 설인가요? 일단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로 복귀는 힘들더라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환경은 마련을 해야 하니까요. 그 정도의 준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쪽 얘기를 해보죠. 앞서서 이제 박민호 기자가 504표 차이. 이 간발의 사이로 이긴 건데 이걸 이겼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 이게 단일화된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여당의 승리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단일화를 해서 선거에 나선 적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한국당에서도 사실 여당과 야당의 이 단일화가 말이 되느냐 그런 거 처음 본다. 뭐 나경원 대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려면 합당을 해라. 네,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선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남겨놓고 단일화를 했는데요. 그 점은 이제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서 이제 한국당과 싸우면서 네. 지금까지 프레임은 한국당에서 내세운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하면서 네.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프레임이 먹히지 않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당이 없어지면서 야당 대 야당의 대결로 가게 됐기 때문에 네. 정권 심판론이 약간 희석화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그래도 좀 선전했다고 보는 이유가 이 통영 고성 선거 때문인데요. 네. 지금까지 통영 고성에서는 민주당이 후보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네, 네, 선거 네, 네. 한해서는요. 네.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지사가 어느 정도 통영 고성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했고 또 통영 고성시장도 민주당 후보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봤을 때 지난 총선도 그렇고 지난 총선은 아예 민주당 후보로 등록하지도 네.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통영 고성이 이제 한국당의 그렇죠. 텃밭이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통영 고성에서 이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거의 40%에 가까운 득표를 올린 건 그나마 좀 민주당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음 총선도 있겠지만 좀 더 가능성을 희망을 본 선거 결과가 있지 사실 뭐 않았나. 결과로 보면 완패인데 네. 그래도 거기서의 희망이 네. 보였다라는 네. 점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정의당과의 이제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네. 있다는 점. 어쨌든 정의당 측면에서 빚을 진 거죠. 그렇죠. 이 민주당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괜찮은 성과다라는 네. 그 판단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정치 신인이었던 황교안 대표, 이제는 여의도의 정치인이라는 말이 지금 좀 낯설지가 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치 신인 황교안 대표 정말 이제 데뷔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대표를 할 정도라면 이제 대권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망가진 보수를 일으킬 목적으로 이렇게 대표가 돼서 정치에 들어왔으니까 물론 이제 복귀를 하고 자기 능력을 이제 검증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겠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거 보면은 앞으로 욕심을 더 부려서 좀 더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누가 봐도 사실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총선, 대선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번 것입니다. 선거가 황교안 효과가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좀 마음에 안 드네, 지휘봉 내려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선거를 할 때 실패하면은 대표를 이제 끌어내리기 바쁘거든요. 네. 이거 실패했으니까 책임져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책임져서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잡아 당기면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고 예상외로 500표 정도면은 정말 쉽지 않은데 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잡음 같은 게 없는 거 보면은 상당히 B 플러스 정도? 뭐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아주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뭐 낙제를 받을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보수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는 좀 평가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남권 선거는 뭐 한국당의 방어전이잖아요. 네. 뭐 누가 나와도 된다라는 네. 그 생각이 있는 그 곳이기도 하고 네. 이 황교안 그 후보가 사실 그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축구장에서의 그 선거 논란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한국당 쪽에서의 기자 그 돈봉투 그 논란도 좀 있었고 네. 뭐 막판에 또 오세훈 시장의 그 노회찬 의원 또 모독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이런 변수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세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미쳤나요? 글쎄요. 긍정적인 효과다, 부정적인 효과다 사실 말하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없었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선거는 참 지저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그런 말 자체가 나오고 있고 뭐 동봉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겠죠.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숨길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뭐 누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그런 발언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지저분한 정치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정치를 게임이라든지 아니 취업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정치인분들이 많이 임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자기가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했는데 당선되면 내가 진짜 머슴을 했냐, 머슴처럼 일한다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바뀌는 모습.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적인 정치를 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게 총선 때도 보통 이제 선거를 해서 지역 구도로 뽑거나 아니면 당을 좀 뽑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좀 정치 의식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뽑고 무엇보다 이제
잘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안 뽑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워요. 저는. 네. 예. 어쨌든 그렇다면 한국당에서는 이제 당 지지율 확장으로 이걸 좀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는 일단 1대1의 스코어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당의 지지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요. 문제는 아까 황교안 대표 책임론 거론하셨지만 일단은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은 총선까지는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곳에서 모두 승리했다면 이제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황교안 대표가 우뚝 설 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1대1 스코어로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총선까지는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보수 결집의 효력도 좀 네, 더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 후광 효과, 네. 황교안의 후광 효과 이런 건 좀 더 이어질 수 네. 있다라는 그 생각이신 거예요? 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총선 때까지는 황교안 대표 체제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후광을 이어가면서 네.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번 창원 성산에서도 봤듯이 504표 차이로 졌습니다. 이게 사실상 바른미래당을 한국당이 흡수했을 경우 아니면 네. 통합했을 경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 보수 대통합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중심으로 해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사실상 지금까지 한국당 행보를 보면 5.18 징계 문제도 조금씩 미적거리고 있고 당내 인적 구성을, 그러니까 당내 당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친박 인사를 대거 임명하는 등 해서 당내 좀 우경화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게 정도의. 또 지지율 상승으로 지금 네. 보여지고 있어서 네.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우경화가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바른미래당 내 이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조차도 조금 한국당을 가기가 좀 꺼려하는 점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좀 더 이제 외연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한국당의 좀 더 중도 보수 쪽인 이런 가치 쪽으로 좀 더 당의 노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과제가 있다라는 네. 그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 전국에 끼칠 그 나비 효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는 사실상 여야의 무승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 전국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여야가 그 장관 청문회와 그리고 청와대 인사 라인의 교체 여부 문제를 두고 지금 공방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 보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한국당에서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절대 안 강력히 된다고 하고 있죠. 네. 촉구하고 있고요. 또 그 두 후보자를 임명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등 인사수석의 책임론. 네, 네. 청와대 인사 라인의 사퇴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반면에 정부 여당에서는 이 일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대치 움직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이번 선거 결과 뒤에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그 민주평화당이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 좀 선전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이제 전주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가 14%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만 봐도 좀 민주평화당이 호남 내에서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서 조금 활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서 향후 바른미래당 내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과 민주평화당의 재결합 가능성도 이제 좀 부각이 된다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호남 세력과 그리고 그 민주평화당의 그 세력이 합해지면서 3당 구도로 다시 재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조금씩 민주당과 예상이 민주평화당, 되는데요. 정의당이 이제 손을 네. 잡고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호남 세력이 이제 손을 잡고 그러면 또 한국당에서도 바른미래당의 이제 바른정당 출신들. 네, 그쪽을 이제 유입을 시키려고 할 네. 텐데 그거는 조금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어렵다는 것처럼 거예요. 너무 바른정당- 우경화로 가서. 전 가능성은 그래도 꽤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좀 더 중도 보수 쪽으로 갈 수 있는 한마디로 그
그런 상황들, 네. 그러니까 결정들을 계속해서 해줘야겠죠, 보여줘야겠죠. 어쨌든 이번 선거가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네.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박주영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는 어느 한쪽도 완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각 당에서는 새로운 전략 짜기가 최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또 계속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전자담배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전자담배 흡연과 발작 증상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이 FDA는 지난 10년간 전자담배를 사용한 후 발작을 일으킨 35건의 사례를 수집했다고 했는데요. 이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FDA는 수집된 사례가 자발적 보고여서 더 많은 발작 증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발작이나 경련은 주로 니코틴 중독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콧 고틀립 FDA 국장은 전자담배와 발작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신은 없는 상태지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초기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위에는 김홍택 교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 김홍택 교수는 가수 로이킴 씨의 아버지이자 이 서울 장수막걸리를 제조하는 이 서울 탁주 제조협회 전 회장인데요. 이 로이킴 씨가 정준영 단톡방에 참여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김 교수가 사과를 강단에서 대신 표현을 했다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6위에는 포항 대송면 산불 올라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산불 소식인데요. 이 포항 운제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5위에는 신안 천사대교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앞태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오늘 개통되면서 그동안 이동권에 제한받던 섬 관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은 북부권과 중부권, 남부권, 그리고 흑산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천사대교 개통으로 이 암태도와 자은도, 팔금도, 그리고 안좌도 등 중부권 4개 섬이 앞태도와 연결됐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천사대교는 임시 개통을 했었는데요. 당시 9만 1,274대의 차량이 이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13,039대꼴로 이 인접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은 당분간 포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검색어는 4위부터 1위까지 이 4.3 보궐선거 관심이 뜨거운 만큼 모두 관련 검색어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4.3 재보궐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손 대표가 유세 전력을 다한 만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창원 성산 지역의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득표율은 3.57%였는데요. 이는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득표했던 8.27%보다도 4.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또 손석형 민중당 후보의 득표율인 3.79%보다도 낮아 4위를 기록했죠. 당장 당내에선 이 손 대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돈과 시간을 쏟고 괜한 힘만 쏟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당의 이원주 의원도 손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 지도부는 희망을 말하며 결을 좀 달리했는데요. 김정화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앞세우는 당 가치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통에 올라온 실시간 검색어 8가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배당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뉴스토마토에서 그 임원들의 보수와 배당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전보규 기자입니다. 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상장사 배당 그리고 임원 총액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사를 살펴봤는데요. 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 배당 총액은 23조 원 정도로 2017년보다 23.5% 증가했고 임원 보수 총액은 2,550억 원으로 22%가 조금 안 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2017년에는 임원 보수 증가율에 못 미쳤던 배당이 이번에는 임원 보수 증가율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치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기업이 번 돈을 일반 주주에게 나누려는 경향이 예전보다 강해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이익과 배당을 비교해봐도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는데요. 2017년에는 순이익이 50% 늘었는데 배당은 절반이 조금 넘는 27% 증가했고 지난해는 순이익이 3% 증가로 거의 제자리 걸음에 가까웠는데도 배당을 20% 넘게 늘렸습니다. 그동안 상장사들은 정말 배당에 인색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죠. 뭐 짠물 배당이다라는 말도 좀 있었는데 상당히 얘기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좀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국내 기업이 배당을 포함해서 주주 친화 정책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더 멀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개별 기업을 보면 이번에 살펴본 코스피 상장사 50개 중에서도 배당보다 임원 보수를 더 많이 늘린 기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임원 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도 여전히 주주 친화 정책보다는 임원 연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곳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했는지를 나타내는 배당 성향이 20% 정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아직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한 45% 정도 되고요. 유럽과 대만은 60%, 미국, 중국, 일본이 30에서 4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도 3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장사 배당 확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보규 기자가 봤을 때는 올바른 그 주주 환원 정책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올바른 방향이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배당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랑 KCGI 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화제가 됐고 또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차찬 속 태풍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국민연금도 그렇고 행동주의 펀드도 그렇고 이번에는 사실상 몸풀기를 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활동이 앞으로 늘어나고 주주권 강화에 대한 인식도 좀 확산이 되면 배당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요. 배당의 방식도 지금까지는 대주주랑 일반 주주가 같은 돈을 받는 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대주주가 배당을 안 받거나 적게 받는 차등 배당이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배당을 늘리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보유한 돈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과하면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에 부담을 줘서 성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에서 현재 배당에 집중된 주주 친화 정책을 배당 소득세 등의 부담이 좀 적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기업이 보유한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산 재평가 그리고 또 놀리고 있는 부동산이나 시설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유효자산 매각 등으로 다양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주주들도 이번에 회사의 이런 방식의 친화 정책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보규 기자였습니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주주 친화 정책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좀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 정답은 사교육비였는데요. 유자 사탕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죠.
자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일컬어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그리고 현재 방송 중에 있는 그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고요. 정답 남겨주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동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샤테크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과 재테크가 혼합된 말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샤넬백을 사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샤넬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명품 가방은 전부 타깃이 됩니다. 샤테크가 가능했던 이유. 샤테크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샤넬의 꾸준한 가격 인상입니다. 실제 샤넬은 단 1년 사이에 3번의 가격 인상을 실시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니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는데요. 젊은 층 사이에서는 샤넬이 명품백의 종착지로 인식되며 가격이 올라도 꾸준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외에 비해 한국에서의 명품 가격이 유독 비싼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원정 구매를 위한 해외여행이 붐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프랑스 현지에서 샤넬백을 구매해 국내에서 비싸게 되파는 형식으로 200만 원을 능가하는 이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명품을 구입하면 비행기 값이 빠진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으니까요.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말하길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국내 사치품 시장의 속성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고가 마케팅 정책을 고수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명품 가방에 대한 수요는 항상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명품 중고 시장 또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샤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거죠. 샤넬의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샤테크 시장의 가격 또한 끊임없이 변화해 왔는데요. 실제 샤넬의 대표 상품인 클래식 캐비아 미디엄의 경우 2007년 초 203만 원에 판매됐지만 3년 뒤엔 무려 3배나 가격이 올라 중고 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이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아온 SK 창업주 고 최정권 회장의 손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최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최 씨와 앞서 구속한 판매체 이 씨를 대상으로 다른 공범들은 없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벌가 3세나 재력가 자제들이 이름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법설에서는 이 재벌가 3세들의 이 마약 수사 현황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마약이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가장 좀 먼저 든 생각이 네. 왜 하필 지금 또 마약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게 조금 특이한 게 그 방종호 전 TV조선 사장에 대한 기사가 나오자마자 갑작스럽게 재벌가 3세들의 마약 관련 소식이 인터넷에 도배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방종호 전 그 사장에 대한 기사를 가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한 얘기를 사실은 했는데
이런 식의 그 마약류 수사가 본격적으로 있었던 것은 재벌가들에 대한 것은 한 5년 전부터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인물에 대한 뭐 문제가 터지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이것은 뭐 오비일학적 성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운치 않다. 이제 이런 얘기는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저도 오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 이 재벌가 3세 네네.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 캐비넷에 항상 있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런 얘기를 저도 좀 들었고 한때는 또 5년 전에는 저도 또 쫓아다니고 했었고 그동안 그랬었는데 승진하신 건가요? 예, 민망합니다. 네. 자, 그 남양가 외손녀 저기 황하나 씨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중으로 아마 체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남양가의 황하나 씨가 갑자기 이름이 나오면서 이거 진짜 그 음모론 아니냐? 왜 갑자기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2006년 미스코리아 LA 진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미모와 또 외 유학도 했었고 동방신기 미키 유천 씨하고 혼담이 오가면서 더 유명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워낙 셀럽이다 보니까 이 버닝썬 사태가 촉발이 되면서 3월 1일쯤에 아마 그 연예 전문 그 언론사에서 이문호 대표하고 이 측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의혹.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전에도 좀 이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시 상황이 좀 무르익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한 뭐 일주일인가요?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뭐 주간지겠죠. 거기서 나와서 과거 이제 판결문을 확보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 판결문 나오니까는 뭐 빼박 힌트 절대로 뭐 이제 부인 못하는. 그래서 아마 오늘 체포영장까지 가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걸 보면은 뭐 캐비넷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연히 이렇게 또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또 섣부른 또 음모론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된 기사가 음모라기보다는 그것은 팩트인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 기사가 계속 나왔느냐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오비일학이라고 하는 것은 황하나 씨가 마약을 뭐 했는데 그 기사가 그동안 안 나왔었던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 것이지 황하나 씨가 마약을 안 했는데 했다고 지금 잘못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런 얘기가 또 더 나오게 된 것은 버닝썬 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버닝썬은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매우 흥행이 잘 되던 그런 클럽이었는데 이 황하나 씨가 버닝썬의 VVIP 고객이었다는 점이 사실 초창기부터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버닝썬 사건이 터진 건 2018년 11월인가요? 그때부터였었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오느냐. 게다가 황하나 씨 마약 얘기 나오자마자 현대가 뭐 SK가 뭐 별별 사람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또 논의는 다 쏙 들어가 버렸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재벌 3세들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뭐 일단은 이 최모 씨, SK 손자. 근데 이분보다는 이제 현대가의 정모 씨. 네네. 예전에도 한번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졌던 이 모 씨라는 사람은 사실은 2월 달에 체포가 돼서 수사를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최 씨에 대한 뭐 수사 관련 내용이라던가 정 씨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2월 달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4월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늦게 발표가 됐을까도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 최 씨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현대가의 정모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모 씨와 너무 공교롭게도 정모 씨가 이제 오빠인데 여동생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그 여동생 하나, 오빠 하나서 이제 남매인데 그 여동생도 역시 2012년 정도에 이제 마약을 했던 이유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분들이 전부 다 외국에 유학을 가 있던 당시에 이 씨라고 한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약을 한번 접하게 된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제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네들끼리는 좀 특권 의식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다가 보면은 아름아름 자기 친구들한테 이게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재벌가 3세들이라든가 재력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퍼지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정 씨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전이죠. 그때 네네. 이제 처음 재벌가 3세들 네네. 마약 문제가 있을 때 한화의 그 차남 그렇죠. 대마초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그 판매 측인 미군하고 네. 이 한화가의 3세 김모 씨하고 이어준 사람이 또 그렇죠. 정 씨로 또 바로 지목이 정 씨죠. 됐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그 최 씨, 뭐 이름 알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최 씨라고 하는 그분은 본인이 다 시인했고 어제 영장 실질심사 했는데 결국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정 씨는 사실 지금 한국에 없어요. 네. 그래서 외국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본체는 정 씨다. 빨리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돼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황하나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재벌가 3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너서클인데 그렇죠. 지금 얘기가 나온 데가 현대, SK 그리고 남양. 예전입니다만 뭐 한화도 얘기가 그렇죠. 있었고. 사실은 더 있죠. 그런 이름이 알려져 있는 큰 대기업의 손자, 손녀들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자제분들도 사실 상당히 연루되어 있다라고 예. 알고 있고 또 이제 임대사업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의 또 네. 자제분들도 같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약과 관련된 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동네 아주머니들한테까지 전부 다 마약이 그렇습니다. 뻗쳐져 있다라고 얘기되고 학생들도 있는데 많이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에게는 다이어트 약으로 먼저 잘못 알려지면서 이게 그 접근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마약과 관련된 공급책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네. 하나는 이런 그 부자들만을 상대로 하는 이런 라인들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 가서 거기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돼서 이 길을 빠져들게 된 그 한 라인이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는 약간 좀 하층 뭐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캐비넷에 들어있는 그 두 가지 등 사건 중에서 바로 이제 부유층이나 그 상류층을 상대로 한 그런 마약과 관련된 것이 이번에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하고 연결되어서 더 그 폭발력과 이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마약의 그 시초가 그 노동자들 그렇죠. 일을 아주 고통을, 무자비하게 네. 시키기 위해서 약을 힘들게 먹고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너서클들 어디까지가 지금 드러날지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또 경찰이 지금 굉장히 좀 바쁜 상태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윤곽은 드러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끊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 별 나오고. 고민을 다 하는군요. 원래 수사기관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는 과거 고학하실 때 고학이요? 또 고위층 자녀들 또 과외도 또 하시고 심리학도 또 전공을 하셨고 이 재벌가 3세들 이 마약 왜 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재벌가 3세들은 보통 외국 역을 많이 가고 외국 문물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마약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상당히 많고요. 또 본인은 안 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많이 외국을 접하는 과정 중에서 외국은 뭐 마리화나 같은 경우 사실 합법화시킨 곳도 많고 또 뭐 좀 특수하게 한두 번 하는 것 가지고서 사실은 뭐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금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또 해야 진정한 자기가 좀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약간 잘못된 그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이제 이런 것에 의존하는 그런 좀 내성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다른 친구들하고의 관계 같은 걸 잘 하기 위해서 또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은 사실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지력이 아주 강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쪽에서의 그런 의지력은 그렇게 해서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들이 마약 같은 거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본인들이 이제 마약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마약의 공급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황하나 씨 사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이 끊임없이 마약을 누군가로부터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본인들도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 윗사람들을 알게 되고 마약을 정말 공급을 제대로 하려는 조직책을 알게 되면 그 조직책이 이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 재벌가 3세들은 매우 중요한 먹잇감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미끼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의 공생관계 같은 것들이 연결돼서 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건 제가 마약류 관련된 사건을 해보면 마약 사범들이 제일 의지박약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입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리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여기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 마약 수사하면서 이제 공적을 쌓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한 명 걸리면 줄줄이 다 걸린다라고 보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뭐 황하나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발 떨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아. 이 지금 일단은 최 씨가 상당히 좀 협조적이고 네, 지금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또 특히 이제 그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잘 털어놓기 때문에 네네. 경찰로서는 이 함정 수사나 플리바게닝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짧게 한번 보신다면 지금 이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합법화된 것은 아니죠. 아니 함정수사는 그 자체로 뭐 불법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함정수사로 어떤 사람들을 검거한 것 자체를 우리가 뭐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함정수사 그러니까 마약 관련해서 가장 이슈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경필 전 의원의 예전에. 그 아들이 함정수사에 걸려가지고 사실 그랬었죠.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예. 당시에 함정수사했던 사람은 이제 물론 여자 경찰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함정수사에 미끼를 사용되고 있는 마약사범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들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사기관과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자, 검경 봐주기 수사가 또 도마로 또 올라왔습니다. 황하나 씨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도 참 큰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앞으로 3세들 이 마약 사범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다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약식 명령이라고 해서 그냥 네. 벌금 처분만 내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약식 기소할 사람과 정식 기소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들로 인해서 마약에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잉여 범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특히 최 씨 같은 경우에도 신병이 왜 확보됐냐면 본인이 전부 다 털어놓았지만 18회가량이나 뭐 마약을 구입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이 구입했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 경우에는 예. 이 사람이 나가서 결국 마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둬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기관에서도 얘기되는 것은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네.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불구속할 것이냐 구속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또 앞으로의 그런 결정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장자연 씨 사건이 요즘 또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장재현 씨 사건은 사실은 이제 시효가 전부 다 지나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 말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이제 조모 기자라고 하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성추행 혐의로 사실 기소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이고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소송법 253조에 보게 되면은 공범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잡히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지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18년도에 불구속 기소된 그 기자에 대한 사건이 당시에 같이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공범 사건들이 확대될 수 있다면 사실은 아직까지 시효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적을 어제 처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작소인가요? 네, 뉴스 공장이죠. 예, 예.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 좀 더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게 하필이면 또 수요일 날 먼저 하는 바람에. 네. 근데 그렇게 바쁘시면서 재판은 언제 하십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방송보다 재판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 많이 하고 또 상담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왜 돈은 못 버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다시 더 여쭤보겠습니다. 편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일탈하는 재벌가 3세들, 특히 마약 사범이 많습니다. 본인들도 사연이 있고 고민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연 들을 때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최소한 돈 걱정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까지 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선희의 뉴스카페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